1991년 2월 이라크군 지휘부는 지도를 보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국 적군이 쿠웨이트 해안으로 상륙하거나 쿠웨이트 국경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올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라크군 최정예 부대와 방어선 대부분을 그쪽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뒤 이라크군은 등 뒤에서 나타난 수십만 명의 병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고 믿었던 서쪽 사막 한복판에서 다국 적군 기갑부대가 그대로 걸어 나온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91년 냉전이 막 끝나가던 시기에 세계는 새로운 전쟁을 목격합니다. 걸프전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병력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읽고 그 생각을 어떻게 역이용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다국 적군을 이끈 미군 지휘부는 이라크군이 어디를 지킬 것인지 반대로 어디는 소홀히 할 것인지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군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크게 돌아서 텅 비어 있던 곳을 정확히 찔러 들어갔습니다. 이 작전에는 헤일 메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미식 축구에서 경기 막판에 거의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던지는 필사적인 장거리 패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대담한 오해 기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군대를 동원해 이웃나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며칠 만에 이라크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노린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 8년 가까이 치른 전쟁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쿠웨이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매장량을 가진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쿠웨이트를 흡수하면 이라크는 단숨에 세계 석유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손에 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쿠웨이트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였고 만약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넘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밀고 내려간다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사담 후세인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엔은 이라크를 강하게 규탄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30개가 넘는 나라가 참여하는 다국 적군이 결성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이라크의 추가 침공을 막는 작전에는 사막의 방패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후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한 실제 공격 작전에는 사막의 폭풍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지형을 하나 알아둬야 합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맞닿은 지역은 대부분 평탄하고 광활한 사막입니다. 특히 쿠웨이트 국경 서쪽으로 이어지는 사막지대는 물도 거의 없고 지형지물도 없어서 대규모 병력이 은밀하게 움직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이 삭막함 때문에 누구도 그곳으로 대군을 이동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통념이 나중에 결정적인 허점이 됩니다. 이 작전을 이해하려면 몇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다국 적군 전체를 지휘한 미군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입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공 같다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밀하고 신중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2차례나 참전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 미군이 병력과 화력에서 앞서고도 전략적 판단 실패로 고전했던 기억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절대로 적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는 강한 카리스마로 이라크를 오랫동안 통치해온 독재자였고 군사적으로도 자신감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국 적군이 정면으로 그러니까 쿠웨이트 국경을 통해 밀고 들어오거나 혹은 페르시아만 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최정예 부대인 공화국 수비대를 포함한 주력군 대부분을 쿠웨이트 국경과 해안선 방어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한 사람, 미군의 합참의장 콜린 파월 장군도 중요합니다. 그는 슈워츠코프의 계획을 워싱턴 정치권에 설득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작전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치적 지지와 물자 지원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데 파월은 이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군을 이끈 칼리드 빈 술탄 왕자도 있습니다. 그는 다국 적군 안에서 아랍 국가들의 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미국 대 이라크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연합작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역시 슈워츠코프입니다. 그는 이라크군이 다국 적군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했고 바로 그 예상을 뒤집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슈워츠코프와 참모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국경과 해안선에 강력한 방어선을 쌓아뒀습니다. 참호와 지뢰밭, 철조망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고 정면으로 뚫으려면 막대한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슈워츠코프는 역발상을 떠올립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아예 서쪽으로 크게 돌아서 이라크군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사막지대를 통해 쿠웨이트를 우회하고 그대로 이라크 영토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이라크군의 후방과 퇴로를 끊어버리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서쪽 사막은 너무 황량해서 대군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슈워츠코프는 바로 그 상식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고 믿는 곳이야말로 방비가 가장 허술한 곳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먼저 이라크군의 시선을 계속 쿠웨이트 정면과 해안 쪽에 붙잡아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군은 실제로 해병대를 페르시아만 앞바다에서 활발하게 기동시켰습니다. 상륙 훈련을 하는 것처럼 배를 띄우고 헬리콥터를 동원해 해안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라크군 지휘부는 이걸 보고 다국적군이 실제로 해안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상륙할 계획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 사이 진짜 주력군, 그러니까 미군 제7군단과 제18공수군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기갑 부대는 몇 주에 걸쳐 은밀하게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 장갑차가 야간에 이동하고 위장막을 덮은 채 사막 한가운데 새로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병력 이동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 재배치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1991년 1월 17일 공중폭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다국적군 공군은 몇 주에 걸쳐 이라크의 방공망, 통신시설, 지휘체계를 집중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라크군은 하늘을 거의 완전히 빼앗겼고 정찰 능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이 실제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 자체를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서쪽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던 은밀한 병력 이동을 끝까지 들키지 않게 해준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2월 24일 마침내 지상전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해병대와 일부 아랍연합군은 쿠웨이트 정면에서 압박을 가하며 이라크군의 시선을 계속 붙잡아뒀습니다. 이라크군은 여기에 맞서 방어선을 사수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쪽 사막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국적군 주력 기갑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제7군단과 제18공수군단은 국경을 넘어 이라크 영토 깊숙이 진격한 뒤 방향을 동쪽으로 크게 꺾어 이라크군의 측면과 후방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야구에서 크게 휘어져 날아가는 커브볼처럼 혹은 권투에서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도로 들어오는 훅처럼 이 부대는 이라크군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군 지휘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정면에 배치해뒀던 주력 부대는 방향을 바꿔 후방을 막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통신망도 이미 상당 부분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라크의 최정예 부대로 꼽히던 공화국 수비대 역시 이 갑작스러운 측면 공격 앞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황은 매우 빠르게 다국적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정면에서 압박받고 후방까지 끊긴 이라크군은 대규모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시내와 국경 도로를 따라 이라크군 차량 수천 대가 한꺼번에 후퇴를 시도하면서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다국적군 공군은 이 후퇴 행렬을 공중에서 공격했습니다. 이 도로는 훗날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상전이 시작된 지 채 100시간이 지나지 않아 쿠웨이트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라크군은 엄청난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잃은 채 자국 영토로 밀려났습니다. 다국적군은 이라크 본토 깊숙이까지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부는 유엔이 승인한 목표, 즉 쿠웨이트 해방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고 정전을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부시 대통령은 제41대 대통령, 즉 아버지 부시였고 아들 부시는 43대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유명한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명확해진 뒤였습니다. 100시간 남짓한 지상전으로 걸프전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걸프전의 지상전은 이렇게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쟁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슈워츠코프의 헤일 메리 기동은 상대방이 확신하고 있는 상식, 즉 서쪽 사막은 지나갈 수 없다는 통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역이용한 사례로 오랫동안 회자됩니다. 다국적군은 정면 승부 대신 우회를 불리해 보이는 지형을 오히려 기만과 기동의 통로로 뒤집어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작전은 여러 나라 군사학교에서 기동전의 대표 사례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에 허점을 찌르는 전략이 병력이나 화력의 우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자병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유이직, 이연일이 우회로를 고든 길로 삼고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서쪽 사막을 통해 크게 돌아가는 것은 시간과 자원이 훨씬 많이 드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워츠코프는 바로 그 먼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형을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기회로 바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